지금 보면 스카이가든 3차 저 앞쪽에 있는 건물 한 칸이 2,500불에서 3,000불 사이 정도 합니다. 2,500, 2,700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쪽 여기는 지금 품위은 큰 길가죠. 저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10,000 이상 합니다. 통으로 빌리는데 그 정도 해요. 10,000에서 12,000 정도, 그 정도 하고, 이렇게 큰 골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1, 2층 임대하는 데가 보통 3,000불에서 4,000불 사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좁은 골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좁은 골목들 같은 경우는 통으로 빌리는 것도 가능한데, 통으로 빌리면 4,000불에서 5,000불 사이 정도 합니다. 물론 건물들이 좋고 큰 건물 중에서도 4, 5층, 고층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6,000, 8,000 사이 정도 하고요. 품위형은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다. 다른 로컬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여기는 지금 끝골목인데, 끝골목처럼 상권이 비교적 약한 데는 통으로 빌리는데 3,000에서 4,000, 5,000 사이까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뚜벅뚜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서운하시겠지만 저 혼자 출연합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저도 오랜만에 혼자 여기저기 좀 다녀볼까 합니다. 다니면서 제가 직접 겪었던 호치민에서 장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해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장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8일타워에 도착했어요. 오늘 하늘이 되게 맑진 않아서. 8일타워입니다. 여기는 제가 촬영을 몇 번 왔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저쪽으로 저렇게 보면 공원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학교와 병원이 있어서 되게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물론 마트도 당연히 다 있고요. 한국 마트들도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전에 2018년 9월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 임대료가 요런 매장들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매장들이 한 달에 6,000에서 7,000 정도 임대료가 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그 식당들 있잖아요. 1, 2층 복층인데, 저기도 그때 당시에 6,500, 7,000 정도 불렀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도 그때 당시에는 7,000불. 여기 있는 이 작은 건물들도 6,500불 이상 불렀었어요. 베트남은 전전세가 가능한 곳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주인에게 세를 얻어서 세입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는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겠죠. 이게 저희가 베트남에 와서 첫 번째로 당황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 저희는 이곳 비놈 지역이 외국인도 많이 살고 한국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또 거주지도 마음에 들고 해서 이곳에서 상가를 임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여러 곳을 받고 또 가능성 있게 이야기를 해서 좀 기다리라고 하길래 기다렸었어요. 그때 당시 이곳 비놈 지역 임대료가 가장 비쌌을 때였습니다. 보통 1층이 20평이 좀 넘고 복층이 15평 정도가 나오는 게 한 4,000불 이상 됐었고요. 1층이 30평 정도 나오고 복층이 20평 정도 하면 6, 7천 정도, 그 이상 평수가 1만 불 이상 부르던 때였었어요. 물론 자리가 좋으면 더 비싸고요.
근데 임대료보다는 문제가 일주일이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해보면 그때서야 거기는 안 될 것 같다,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 다른 곳을 보고 오케이 하면 잠깐만 또 기다려 달라고 하고 또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짜증이 확 났었어요. 그때 통역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가 현실을 딱 깨닫게 되는 계기의 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도저히 자리가 안 나서 제가 여기저기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5,500불짜리가 나왔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나갔더니 전에 보여준 곳이더라고요. 그때 거기가 6,000불이었는데 5,500이 준다니까 신나서 다시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만 끝까지 들을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말 끝까지 들어야 할 게, 5,500의 권리금을 한국 돈으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또 다른 곳도 또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권리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딱 알았어요. 우리가 호구였구나. 여기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12,000불짜리였습니다.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이었어요. 13,0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여기가 왜냐면 코너 지역이라서 그래요. 저쪽으로 건너가면 파릴타워가 있고, 여기가 또 시작되는 입구이기 때문이기도 있고, 무서리 자리여서도 있고,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죠. 자리가 없어서 이 2층이라도 보려고 2층을 보여줘서 올라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4,500불인가 불렀어요. 너무 비싸서. 왜냐면 2층은 의미가 없는 게 간판을 따로 달 수도 없고, 2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 복층 구조라서 의미가 없었죠. 그때 당시 내막은 그때 거의 98%의 점포가 다 들어차고 빈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참고로 베트남은 집이 비어있다고 월세를 낮춰서 내놓지 않아요. 그냥 비워놓습니다. 자기가 돈이 진짜 급하거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가 돈에 여유가 있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보유세가 없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임대료가 아니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방치합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비어있는 곳은 너무 사이즈가 큰 데다가 터무니없이 비쌌고, 또 시멘트만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가면 진짜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텅텅 빈 곳에 들어가려면 임대료가 아주 싸서 인테리어 비용에 좀 여유가 생기거나, 그게 아니면 바닥이나 전기공사 그리고 칠 작업이 좀 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는 게 저희에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텅 빈 곳은 모험이라 어렸어요. 자, 저희가 당했던 부동산 작업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이런 식이었죠. 일단 부동산에 가니까 얼마 예상하냐고 보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패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대충 얼버무렸어요. 대충 뭐 한 4천에서 뭐 7천 사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봤던 매장이 4,0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낮은 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좀 협소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현재 임대료가 7,000불 하던 곳이 원래 이 지역 처음 생겨서 입점했던 매장들이 3,000불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장소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베트남은 보통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두세 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데, 처음 3,000불에 임대했던 상가에 누가 7,000불 준다고 하니까 부동산하고 주인하고 최초 세입자에게 너 7,000불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정작 7,000불 내고 임대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한 달치 또는 두 달치 임대료를 수수료로 벌고 기존 세입자는 쫓겨났고, 뭐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쓰레기 집주인들은 베트남에서도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주인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지만 저희가 직접 당했던 케이스인데, 겪었던 케이스인데, 처음에 3,000불 임대료를 내는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동산 직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000불에 재임대를 주고 원 주인에게 3,000불 내고 당신이 매달 3,000불 가져라.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에서 3,000불 벌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혹하겠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그걸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좋을 건 없잖아요. 임대료만 올라가지.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저희는 또 5일,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게 된 거고, 아니면 본인들이 처음 입점할 때 인테리어에 들인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받고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월세를 살짝 내리고 권리금까지 요구하는 것도 생긴 거예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비놈이라는 뉴타운, 즉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고, 1군이나 2군 등 상권이 탁 트인 곳에선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저희가 오전 오후 왔다 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장들이 장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외부에서 소비를 하고, 마트나 빵집 같은 곳은 괜찮았는데 근처에 8일타워 쇼핑센터가 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상권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 달 좀 넘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품위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럭셔리 빌라타운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들었을 때 한 채당 50억 정도 하는 걸로 들었었어요. 지금 모르겠네요. 여기에 오시면 이렇게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더 멋진 곳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예요. 저는 지금 8일센터 안에 있는 빈컴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하에 내려와서 보면 랜드마크 8일타워 스카이뷰 입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보다는 카페로 가서 카페에서 뷰를 보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쉬는 날에는 쌀국수를 항상 쌀국수가 당겨요. 먹고 싶으니까 쌀국수를 한번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정작 여기에 쌀국수 파는 데가 없네요. 이럴 수가. 그냥 다른 데서 아무거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뜻하지 않게 일본 스타일의 음식을 먹게 됐네요. 콜라를 시켰는데 이렇게 앙증맞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일본 호치민 광장 동호양의 거리에 나와 있어요. 거리로 왔습니다. 금방 비 올 것 같아요. 하늘이
되게 침침합니다. 비 오면 차 이쁘다. 아, 전에 여기서 저 사진 작업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때 구독자님께서 하셨는데. 가수인가 보다. 저는 지금 여기 일본 우엔후에 거리에 있는 핀델리 카페에 왔어요. 2층에 자리 잡고 앉아있고, 사실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장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정할 때 한국 분들이 많지 않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로컬 쪽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랬고, 또 원래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자신감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2018년도와 19년도는 진짜 베트남과 한국 양국이 관계도 너무 좋았고, 관광객과 한류 열풍, 그리고 투잘러시가 막 일던 때여서 뭔가 한국 제품이나 한국인이 들어가면 다 사줄 것 같고 다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때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연히 어깨 뽕 잔뜩 얹고 비행기를 탔지만 막상 도착해서 주변인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직접적인 충고나 조언들을 몇 개만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여기서는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돈 벌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컬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1년은 버틸 돈은 가지고 시작해라. 세 번째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네 번째가 내장을 비우거나 게을러지지 마라.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도박, 여자, 마약을 조심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베트남어를 배워라 등등이었어요. 뭐 더 많았지만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보셨듯이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지내다 보니까 틀린 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찾다가 품명으로 온 이유는 결론은 간단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간 버틸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품위형이 한정된 공간에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전혀 모르는 로컬보다는 조금은, 물론 그래도 서로를 전혀 모르는 로컬보다는 조금은 성향과 심리를 아는 한국 사람들 틈에서 버티다가 후에 로컬로 진출할 생각으로 품위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컨셉이나 제품의 희소성 또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회전이 빠른 아이템이 있다면 무조건 1군, 2군, 또 3군과 같은 로컬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임차할 매장을 찾는 방법은 직접 저토에 아니면 폴 렌트라고 써져 있는 매장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통역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베트남어나 영어에 능통해야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부동산마다 잡고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의 물건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제 의견은 만약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지인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모두 시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더라도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주변 건물들의 임대 가격도 비교를 꼭 해봐야 하고, 가격이 괜찮다면 서두르지 말고 유동인구나 상권 분석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장이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다면 그 전에 임차인이 높게 측정된 가격에 그냥 들어갔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꼭 시도해 보시고, 가격이 또 반대로 너무 낮다면 주인의 평판이 안 좋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벽면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면 비가 올 때 누수 확률이 높다는 거고, 하수구에 냄새가 올라오거나 화장실 배수가 어려우면 수도나 배수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베트남의 예전 건물들은 전기 배선이 한국처럼 잘 정돈되거나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지 못하고, 또 실사용 전력량이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장은 전기 용량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수돗물을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건물 전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수압과 온수 유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통 3년에서 5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보기에 임대 시점보다 시설이 더 좋아졌다면 아무 말 없겠지만, 현관문이나 벽면, 천장 등과 같은 기본 시설이나 벽면 개조나 형태의 변형 또는 파손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계획해야 하고, 주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적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계약이 끝나고 나중에 발견되면 주인이 수리를 해줄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꼭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하고 기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지 절대 세입자 편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어려요. 다들 20대 뭐 초반도 있고 30대 초반, 많아봤자 그 정도니까 주인들 눈치를 엄청 살핍니다. 주인들 요구사항을 더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세입자보다는. 계약 직전엔 반드시 건물 상태를 꼭 확인하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둘 것을 권합니다. 그 전의 상태를 꼭 찍어 놓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꼭 구두로 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수리해 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걸 꼭 기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약 시 통상적인 계약 기간은 3, 5년이고 보증금은 월세 2달치 또는 3달치인데, 이거는 집주인이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한 달의 임대료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테리어 기간인데, 한 달 정도를 임대료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 달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꼭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 상가는 괜찮은데 주상복합이나 쇼핑몰 같은 데는 인테리어 전에 도면을 관리 사무실에 넘기고 승인을 받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 또한 뇌물을 줘야 승인이 납니다. 금액은 그들이 정하는 거라서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 주지 않으면 승인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줘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보통 인테리어 무조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물론 손댈 때가 많지 않으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꼭 요구해 보셔야 하고, 한 달보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달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5년을 계약했다면 중간에 한두 번 렌탈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인이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이 사항도 계약서에 넣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굳이 우리가 따로 물을 필요는 없겠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인상폭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어요. 10% 이상은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5%, 20%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서 형식이 같겠지만, 보통 계약서는 영문과 베트남어 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꼭 베트남어가 능통한 지인이나 직원 또는 영문을 꼭 꼼꼼히 확인한 후 사인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적이라든지 이 상가를 통째로 과연 내가 전체를 다 쓰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해요. 어떤 주인들은 창고는 자기 거라고 하고, 또 뒤편에 남는 공간 자기가 쓰겠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나중에 뜬금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 그 다음에 층수, 옥상까지 다 자기가 임대를 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주인들이 임대료를 만약에 얼마가 밀리면 보증금 없이 바로 그냥 쫓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승낙하지 마시고요. 부동산과 상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를 서로 논의를 해서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주인이 갑입니다.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베트남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안들도 베트남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리한 것들은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주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또 이건 또 제가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가를 임차할 때 점검할 부분과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간추려서 얘기를 해서 좀 너무 짧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청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